안녕하십니까. 증시 온에어 2부 유민영입니다. 오랜만에 3일 연속 우리 증권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도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글로벌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했죠. 유로존의 통화정책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리고 요즘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스마트머니 선택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0.25%로 좀 동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인하하지도 않고 또 올리지도 않고 동결한 의미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시장의 기대는 좀 금리를 낮춰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로존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유로존 경제의 탄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워낙 글로벌 증시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유로존에서라도 뭔가 선물을 좀 바랬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드라기 총재는 실제로 금리를 낮추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라기 총재 발언에 시장이 힘을 얻으면서 유럽 증시도 1%가 넘는 반등, 미국 증시도 1%가 넘는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죠. 왜 금리를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지 그 부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물가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자, 금리는 지금 불과 2008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유로 정책 금리가 얼마였냐면 4%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위기를 맞으면서 1%대까지 낮춰놨고, 실제로 물가가 조금 높았을 때는 금리를 내리지 못하다가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금리도 같이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양면의 그 칼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 동전의 양면, 그리고 어찌 보면 칼날과도 같다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빠르게 올라도 안 좋지만 내려가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속도로 올라줘야 되거든요. 시장의 성장률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물가가 올라주는 것이 좋다. 가장 좋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물가, 즉 역물가가 형성될 가능성도 현재 있다는 얘기고요. 이 역물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활동이나 소비 활동이 기존과 모두 떨어지죠. 만약에 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고 싶은데 옷 가격이 1,000원에서 다음 달이면 900원 될 것 같은데 누가 지금 사겠습니까? 한 달 기다렸다가 900원에 사면 더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경제의 탄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경제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도한 통화 팽창에 따른 자산 버블, 또 한 가지가 일본식의 장기 불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자체가 너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조금 불안한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역설적인 게 뭐냐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주게 되면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금리를 낮춰주는데도 물가는 오히려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탄력이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유로존의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환율에 의한 수입 물가의 하락이 또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 우려가 컸는데 오늘 드라기 총재가 얘기를 했죠. 현재 유로존의 상황은 디플레는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 유로존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즉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이너스 금리가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은행이 돈을 맡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를 이자를 주는 게 원칙적이죠. 그런데 지금
돈이 워낙 돌지 않아서 물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더 풀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게 되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냈을 때 금리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징벌적인 이자를 은행에다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오히려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물건을 사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느냐를 최근에 유럽에서는 계속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드라기가 분명히 선을 그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하던 현재 2.5%의 금리를 아예 2.5%가 0.25%의 금리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려서 더 낮춰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제시만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약간 왜곡된 지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라기는 적어도 2, 3월달 정도까지는 지표 흐름을 지켜보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답을 내렸고요. 실제로 유로존 물가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산업재 쪽으로는 약간 터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인 재화 쪽, 그러니까 서비스보다는 재화 쪽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이 발견되고 있어서 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로존 물가 지표가 이제부터는 안정을 보이면서 서서히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유로존의 전체 성장률이 2%가 채 되지 않는 만큼 만약에 물가가 2% 이상으로 또 기어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약해도 문제고 너무 또 강해져도 문제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빨리 끌어올려서 기본적인 성장률 자체가 3% 이상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9년도의 충격 자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지금 4, 5년이 지난 현재 시간에서도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적어도 4%에 가까운 3% 후반대에 가까운 성장률을 꾸준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유럽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금리정책 같은 것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이 많고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에 반대되는 얘기도 나오고 갑론을박이 현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드라기도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현재 유로존의 경제 성장은 분명히 탄탄하지 않고 연속적이지 않고 강하지도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기의 시각은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디플레까지 갈 정도로 약하진 않다라는 시각을 주었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반응은 유로화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화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큰 폭의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다. 그렇다면 유로화가 더 약세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담감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아무런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화는 오늘 좀 비교적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전자산으로서 미국채가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지난 이틀간은 미 증시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채 수익률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고 유로화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올라간 것이 오늘 금융시장의 또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의 통화 정책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유럽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유럽 경제 지금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좀 하나씩 살펴본다면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심리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2009년도의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썼죠. 뭐 LTR도 내놓고 S&P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경기의 뒤를 바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 선행지표들, 특히 심리지표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유로존 선행지수나 BCI, ESI 같은 여러 가지 심리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9년도를 저점으로 빠르게 개선됐던 심리가 2011년, 2012년도에는 다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존은 여전히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특히 이 구간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유로존의 심리지표가 다소 개선되나 했더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전반적인 국채 수익률은 4년 내 최저치까지 낮아지면서 재정적인 안정감을 찾아나가고 있고, 그동안 문제아로 취급받았던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제조업이 조금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선행지표들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보통 우리가 선행지표라고 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의 경기를 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1년 정도라고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기도 짧아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고 봤을 때 올 상반기까지도 이런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 투자, 전반적인 모든 정부의 재정들이 다 좋아졌느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좋은 것은 기업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2009년도만 하더라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재고가 이만큼이 쌓여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추가적인 생산하지 못하고 재고만 소진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쳤다가 2011년에 다시 또 재고가 증가하는 모습, 그러다가 횡보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재고가 감소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새롭게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고용률이 올라갈 거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재고순환의 선신호는 신규 주문과 재고가 점점 신규 주문 쪽이 많아져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야 경기가 좀 비교적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국면까지 간 건 아니지만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유럽의 제조업도 어느 정도의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의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차의 등록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신차 등록 대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움직이고 있는 게 마치 이제 불과 한 1년, 한 반년 전만 해도 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주었던 프랑스의 푸조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주가가 거의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원래 강했던 폭스바겐의 탄력은 둔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동차 산업이 왜 중요하냐? 이 자동차 산업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형태로 크냐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통 벤더 업체가 3차까지 있죠.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보통 한 3차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고급차일수록 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진짜 플래그십이라고 불리는 최고 수준의 그 기함급 모델에는 거의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그 3만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도 잘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 제조업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이라든지 공장 가동률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게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들입니다. 근데 유럽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들이 이제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았던 그런 횟수들이 좋아지면서 분명히 제조업 측면에서의 개선 요소들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점들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점들만 쭉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로존은 분명히 취약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돈을 빌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돈을 빌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시각이고요. 돈을 빌리는 건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빌릴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추가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소비나 집 구매 같은 것들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하게 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대출에서 중요한 건 기업 부분이에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계 대출은 지금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기업 대출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마이너스 국면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투자를 꺼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그래도 대기업들은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릴 것 없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현금이 충분했다라는 거죠. 현재 저금리에서 돈을 마구 갖다 써도 부족한 이 시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은행 돈을 가져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용 등급이 좀 떨어지는 정말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과거 한번 뒤인 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필요한 기업엔 돈이 안 들고 돈을 주고 싶은 대기업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돈을 안 빌려가고, 그러니까 유로존 내에서도 기업 내에서도 굉장히 온도 차이가 큰 거죠.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중소기업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들을 제공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들을 마련해주고 있지만 유럽 시장 내에서도 대기업들은 돈을 안 빌려 쓰고 오히려 자신들의 보유 현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유럽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인가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가져간 유럽 기업들의 숫자만 140개가 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유로존에서 기업 대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물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가별로 격차가 좀 큽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1%에서 2% 사이,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디플레로 빠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들 국가 움직이면 더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유로존의 전체적인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기는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로존 평균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각 국의 입장은 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오히려 물가가 많이 상승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은 또 입장이 다를 거고요. 또 유로존에서 그동안 가장 견조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입장이 다르고요. 또 하나 남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EU라고 하는 지금 단일 통화권, 단일 경제권으로 묶여있는 이들 국가의 각각의 상황이 모두 다른데 EU는 이들 모두를 고려한 최선의 법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통화가 모두 통합이 되었다면 조금 달라졌겠지만 지금은 정치는 정치대로 따로, 또 이 경제, 통화만 지금 하나로 통합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계속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 중에서 하나가 바로 금융권을 개혁을 해서 금융통합을 이루고 그 이후에 재정통합까지 이루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골자인데, 현재 지금 은행통합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3년을 끌어와서 별 결론 없이 계속 질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반대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독일이 더 희생하면서 과연 이런 합의를 최근에 이루어냈지만 진행 상황 자체는 아직도 좀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전체적으로 각각의 다른 이해를 어떻게 앞으로 맞춰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률 자체도 각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써야 되는 해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동일한 감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코감기, 이 사람은 뭐 목감기, 이 사람은 종합감기, 전부 다 해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써야 되는 처방도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유로존은 하나의 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의사가 동일한 처방을 자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개별 처방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면서 아직까지 유로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 유로존이 좋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머징 마켓이 문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진국 증시도 흔들렸고 우리나라도 흔들렸고 외국인도 팔았고 그래서 위기가 있었지만 유로존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무슨 문제냐라는 그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유로존도 이 태생적인 한계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유로존은 해체될 거다. 유로화는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통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곧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유로존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안 좋을 것 같고요. 드라기의 얘기대로 디플레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은 상황도 아니다. 그 정도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유럽 경제에 좀 명암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는 좀 기대했던 금리 인하 자체는 없었지만 마리오 드라기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오늘 유럽 증시가 좀 상승세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도 이런 것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오르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동일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로존과 그 미국, 그다음에 한국은 다른 증시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르고 막 신고가 쳐도 한국은 계속 옆으로 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 급락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 반등은 당연히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주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과연 유로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 경제 금융시장과 전체 우리나라 시장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로존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수출을 하든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하든 당연히 수출 기업들이 좋아지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유로존 경제가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전제는 또 뭐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왜 우리 주식을 팔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나빠서 판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자금 흐름의 큰 고리가 여전히 그 DM으로, 그 선진국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선진국 시장으로는 돈이 왜 흘러 들어갈까요?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니까 계속 그 풀었던 돈을 줄여나가니까 일부 미국으로 환수되는 돈들이 있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 10월 달까지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뭡니까? 엄격한 상황 속에서 금융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고요. 그러면 은행권은 뭘 준비해야 되죠? 부실 자산들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부실 자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위험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보상 강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쪽에 자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일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의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돈의 흐름은 강물과도 같아서 항상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존 금리를 계속 낮췄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로화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유로존이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던 유로존의 그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이머징 마켓으로 퍼져나갔던 많은 돈을 환수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림은 뭐냐면 지금 유로존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권의 구조개혁인데요. 이 구조개혁은 어떤 은행을 없애고 살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은행권의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재조정하는 리스트럭처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조조정은 뭐 사람 자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번에 구조조정은 부서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정이냐면 일단 풀업 트레이딩을 금지한다. 풀업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은행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스스로 고위험 거래를 하는 것을 풀업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면 금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파생 상품들을 다루는 고위험 부서를 금융권에서 따로 떼어내서 독립법인화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9년도에 위기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풀업 트레이딩 자기네 자본 가지고 자신들끼리 마구 거래하다가 이제 위험 생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파생 상품 그것도 장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주택 관련 파생 상품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 굉장히 복잡한데 이 주택 관련 채권에다가 그것을 저당 잡아서 또 구조화 채권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 구조화 채권을 가지고 이거를 또 CDS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과연 망할까 안 망할까 가지고 서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머니게임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집값이 폭락하면서 모두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문제를 원체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아예 분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서는 따로 만들어서 만약에 그 문제가 터지면 그 회사만 망할 수 있게 전체 금융권은 문제가 없게 하는 그런 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조 개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은행의 자산들에 대한 재평가들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유로존이 그동안 외부로 풀었던 돈을 다시 조금씩 환수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외국
게,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양 구미계 그 언론 쪽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위기론을 풀었다가 쥐었다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유로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수출 기업들의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방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유로화가 계속 강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로 갈 때에는 자금은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를 많이 기대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결국은 현재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이 꾸준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뭐 기관들의 매수만 더해진다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래서 지수가 1900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도 비교적 견조했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이 뭐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것이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네이버의 매수가 엄청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외국인 매수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전문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한 종목에다가 투자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뭐 이런 얘기, 뉘앙스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그 얘기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도 강한 종목이 진정하게 강한 종목이고 지금 현재 강한 종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집중도가 제 생각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시각이 다시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을 강하게 사기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제한적이나마 강하게 사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익 모멘텀도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의 오늘 통화정책 발표되면서 그와 관련한 우리 시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2시 28분, 잠시 후면 저희의 선물 타임인데요. 잠시 후에 장중 선물 타임 가지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선물 시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빅토리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빅토리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빅토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오늘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1%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은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한동안 미국 시장 내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표 발표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지표 부진, 그 다음에 신흥국, 터키나 아르헨티나의 어떤 금리 불안 등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많이 악화되었는데요.
이런 장에서 대응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올라가는 관성의 법칙, 그 힘을 조금 믿어보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제 이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었으나 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의 힘을 입었습니다. 모습들이 조금 미리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원래 시장 흐름보다 조금 선반영된 부분 때문에 오늘 상승 흐름이 조금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지표 발표 호조를 예상한 수급들이 전날 미리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제 제가 좀 큰 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자 15분 봉상의 분봉입니다. 아침에 갭 상승에서 일단은 먼저 시장의 강한 상승을 좀 예고하는 듯하게 시장을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미리 전날 들어왔던 수급들이 차익 실현 매물과 신고 매물들이 이미 좀 강하게 해소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아침 상황으로 보면 갭 상승을 이용한 차익 실현 매물, 그다음에 그 외에 신규 물량 대중 공방을 펼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일단은 오늘 이제 오후 거래일 동안 주말을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물 시장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겠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 구간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정확한 좀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확인하고 가는 관망으로 좀 전략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좀 어려운 장세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클럽에서 매일 또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토리아 클럽에서 선물과 현물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시길래 좀 이익 실현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필요해 추천 코너에서도 자, 오늘 29일 기점으로 GKL, 그 다음에 코스맥스 두 가지 종목을 일단 현물 쪽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GKL에서 매수가 47,70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어제 내용이죠. 43,800원, 7%대에서 일단 이익 실현을 했고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익 실현 구간에서 수익을 일단 챙겨서 나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역시 55,000원 매수해서 당일 오늘 12시 기점으로 해서 64,400원대 목표치는 이미 도달을 해서 목표가 드렸던 데 수익 실현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6만원대 돌파로 이익 실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구간대에 있는데 일단은 한번 확인하고 가는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 중이고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크게는 이제 1포인트 구간에서 오전 장중에는 249.00에서 크게 250.00 사이에서 일단 하단의 박스권을 좀 위치하고 있다가 쭉 내려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 정리하는 구간대에서 매도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넉넉 잡고 1포 가까이 수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후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와줄 때 저는 여기서 챙기는 전략을 좀 구사하는 편인데요. 일단 한번 선물 장에 임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상방이 나와줄 때 크게 수익을 챙기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한번 수익 실현이 일어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하면서 가고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손실도 커지는 게 선물장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가는 박스권에서는 조금 매매를 관망하는 포인트를 계속 가져갔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큰 흐름 없이 크게는 2포 구간에서 흔들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스 하단과 상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간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익 실현이 이미 결정이 났을 때는 금요일 상황이다 보니까 주말을 좀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수익 지키기 장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수익 실현하자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정말 감사하고요. 빅토리아 전문가님 앞으로도 클럽 회원님들께 꾸준한 수익 실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S증권방송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주 5일에 일단은 거래를 하시면서 주식이나 선물이나 유로, FX나 모든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 깊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현 장세에서는 내가 수익 구간이 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수익을 잘 지켜가는 전략이 그게 하나의 대응 전략이라고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좀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좀 힘들게 버티셨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한 30-40분간 정확하게 대응을 하시되 무리하지 마시고 수익 잘 지켜나가자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요즘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또 잘 챙기셔야 다음 주 화이팅하는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요. 주말 내에 감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물시장 빅토리아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물 타임 방금 마감을 했고요. 다시 스마트머니 선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GS 리테일 오늘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밀려서 약 6%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의 반등 과연 어떤 의미 있습니까? 일단 GS 리테일도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은 예상했던 것만큼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이제 대부분 다 노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해 4분기를 바닥으로 서서히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단기 낙폭과대주에 거래가 몰리면서 강하게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그렇지만 또 단기 투자자는 그런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 이상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고점 대비해서는 또 무너지면서 지금 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악재 희석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 측면에서는 올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실적 자체는 개연성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의 큰 기조는 목표가는 모두 하향. 그래서 목표가는 모조리 낮춰놓지만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CJ 제일주당이라든지 하이트진로와 같은 음식료 혹은 유통 쪽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신저점에 갔거나 신저점 부근에 있던 종목군들이 오늘 4, 5%가량의 반등을 비교적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의 반등의 첫 번째 흐름은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하시되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CJ제일제당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조금씩 반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이 어차피 수출 쪽에 강한 모멘텀을 걸기보다는 이제부터 올 한 해에는 내수 쪽에 좀 더 모멘텀을 걸고 어제 이제 농심을 시작으로 해서 주요 내수 제품들, 특히 음식료 제품들의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골고루 퍼지게 될 때 다른 기업들의 수익성도 조금씩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의 움직임은 하나하나 따로 보셔도 의미가 있겠지만 묶어서 그동안 내수업종들의 수익성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악재에 쌓여 있었던 종목군들의 악재가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레벨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주가가 반등할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졌던 종목군들이었는데 수급 쪽에서도 일부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를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S 리테일을 비롯한 이 다양한 종목들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진그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대한항공 비롯해서 한진그룹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그룹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룹의 자체적인 변화는 없고요. 그룹 내 이제 과거 조중훈 회장이 4명의 아들에게 기업들을 골고루 분배했죠. 첫째에게는 대한항공을, 둘째에게는 한진중공업을, 셋째에게는 한진해운, 넷째에게는 메리츠 금융그룹을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실제로 한진해운을 맡고 있던 조소 회장은 작고를 했고, 그 이제 최은영 회장이 부인이었던 최은영 회장이 맡고 있다가 어제 나왔던 뉴스에 의하면 결국은 얼마 전부터 그런 징조가 보였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첫째인 조영호 회장에게 모두 넘기기로 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한진그룹이 각각의 형제 계열 분리된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한진중공업도 별로 사정이 좋지 않고요. 한진해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은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양상이고, 대한항공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허덕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한진해운그룹이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한진그룹의 전반적인 이 순환출자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한진이 대한항공을 소유하고 대한항공이 정석기업을 소유하고 정석기업이 다시 한진을 소유하는 구조로 이 순환출자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순환출자 구조가 다시 한번 고쳐질 가능성, 즉 한진해운 지분이 이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진과 대한항공 또 대한항공의 지주회사로 간 한진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줄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룹의 재평가 과정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진이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종목의 주가들이 최근에 업황 자체는 별로지만 주가는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한진해운이 지금 택배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한진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뭐 실적은 다시다시피 적자가 이미 난 상황이고요. 이 적자가 쉽게 고쳐질 것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진그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업황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그룹의 전반적인 구조 개편에 대해서 시장이 먼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은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가는 계속 저점에서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업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그룹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제일 상위 기업으로 한진칼, 그 아래로 대한항공이나 한진 같은 그룹들이 쭉 놓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조 전체적인 그룹 구조에서 따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많고 갖고 있는 물류 창고들 같은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주 개념으로서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그룹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화장품 기업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요즘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두 종목 모두 오늘 발표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업종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의 탄력도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비용 제어를 하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듭니다. 오히려 수익성 위주의 사업, 방판 사업의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단을 정리를 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거고요. 코스맥스는 조금 다르죠. 코스맥스는 실제로 중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법인의 성장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도 진출을 해서 미국에도 원료 공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이 기업은 매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기업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현재 4분기 실적이 비교적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의 중심 종목은 모두 중저가 종목군들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좀 미샤 브랜드라든지 페이스샵 같은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중국에서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대장주였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익을 좀 개선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주류를 찾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두 종목 모두 장기 관점에서는 좀 나쁠 게 없겠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모두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화장품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인터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인터파크 INT가 상장한 이후에 인터파크 탄력이 조금 둔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앞으로는 또 두 종목 어떻게 투자해야 좋을까요? 일단 뭐 예상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파크 INT가 뭐 거의 매일 상한가를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상장을 할 때 유통 물량을 별로 풀질 않았거든요. 그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 또 당장 시장에 매몰아질 수 없는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인터파크 INT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이렇게 러시를 끝나고 나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적절하게 인터파크가 조금 조정을 받고 인터파크 INT는 너무 과열되기보다는 조금 적절한 평가를 받으면서 가길 바랬는데 이런 식으로 불을 뿜어버린다면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두 종목 모두 힘이 떨어질 때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파크는 INT가 상장되는 시점부터 파는 게 맞았고요.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힘이 닿는 경우에는 인터파크 INT 단기적으로는 조금 접었다가 수급이라든지 주변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보고 난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마존 같은 기업과 결국 맥락을 같이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업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 유상증자를 검토하겠다, 이런 공시를 내서 좀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 다른 건설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미친다라고 보고요. 현재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도 그렇고
호텔을 지금 매각하는 것도 모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의 시각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돈이 없는 거 아닌가, 향후 실적 회복이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까지는 탄력적인 실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뭐 흑자 전환 소식 한 번에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흑자 전환이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 아니라면 결국은 제한적인 반등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해당 종목인 GS건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단기 투자 심리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GS건설이 이 정도인데 다른 중소형주나 다른 대형주 중에서 일부도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들 종목은 단기 급락한 이후에 또 단기 급락에 따른 반작용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건설주 중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탑픽은 여전히 삼성물산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황으로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동 비중 별로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나마 해외 쪽에서 중동이 되었든 그 외의 여타 지역이 되었든 신규 수주가 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설주가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한 조정시 매수 관점 정도를 건설업종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국내 부동산 좋아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건설주가 좋아지는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건설이 많이 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공급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내 아파트 시장의 개선 가능성도 약간은 수혜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GS건설과 또 여타 건설주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요, 오늘장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장 이제 50분, 53분 정도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의 전략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에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오늘장 정리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는 좀 지수가 오르는 가운데서도 좀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여서 좀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장은 좀 외국인이 눈에 띄는데요. 김민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시장에서 여러 가지 취약 조건이 많은 하루였었죠. 그 금요일에다가 어떤 아직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들 쪽에서 그나마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나아지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922로 동시효과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흐름들이 빠른 안정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같이 유입되면서 흐름들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좋게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에 대한 강한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GS 리테일이라든가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SK 케미칼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보여준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또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유틸리티 관련된 한국전력 중심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상대적인 음식료 업종 쪽에서의 강세들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장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게 보았었던 이제 1920선에 대한 단기 저항대를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안정세가 확산되는 어떤 그런 기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으로 매도를 하다가 하루 매수를 했다고 바로 시장이 턴하는 어떤 그런 흐름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 미국 시장 시각으로 화요일이면은 또 그 새로 취임하는 FRB 의장이 의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된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급한 물량은 팔았고 그래서 이제 더 안 파는지 그래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들을 핵심적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과연 계속 이어질지 또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글로벌 이슈도 한번 챙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무엇보다 앞서서 또 며칠 전부터는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제 그 주식 계좌 쪽에서 어떤 적정 현금이 없다고 한다면 시장 대응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권에서는 그래도 어떤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다음 내일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어떤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그리고 중소형주나 대형주냐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어떤 실적이 확인된 종목 중심의 대응이 제일 대응하기가 가장 좋다는 점들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에 따른 단기 실적 변화들 확인해 보시면서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시장에서도 좀 계속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어떤 그 곡물가 하락에 따른 비용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들, 마찬가지로 시멘트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LED 관련주도 최근에 좀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는지 여부들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 적절하게 확보하시는 거 계속 강조해 주셨고요. 음식료 업종, LED 관련주, 시멘트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K증권 김민수 부장님과 오늘 장 마감 전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장 마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